2020년도 1학기 호서대학교 부동산과 생활경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부동산과 생활경제 수업을 했던 이재순입니다.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15주 동안 함께 했던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며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부동산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수업을 했죠. 자, 우리가 부동산은 무엇을 말하는가? 부동산 정의를 먼저 내려봤습니다. 부동산은 민법 제99조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자, 학문적으로는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할 때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와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토지와 접촉하고 있는 모든 것을 부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을 나타내는 용어는 리얼티, 리얼 프로퍼티, 리얼 에스테이트 뭐 여러 가지로 쓰는데 가장 광범위한 개념으로 리얼 에스테이트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그러면 법률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토지와 건물, 주택 이러한 민법상 나타나는 그 부동산만 법에서 부동산으로 인식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과 동산을 구분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건에 대한 공신력을 등기라는 제도를 통해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엄격한 의미의 부동산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부동산처럼 굉장히 고가이고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하는 준부동산을 우리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러한 준부동산에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임목, 항공기, 자동차, 중기, 어업권 등이 해당됩니다. 자, 우리 자동차 지나가고 있는 거 아무거나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내 자동차인지 어떻게 증명해요? 자동차 등록증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항상 보관을 하죠. 자, 어업권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준부동산이라고 해서 이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을 합친 개념으로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법률적으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범위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토지를 일컫는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토지를 일컫는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의 지번에 부여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나타내는 필지라는 개념이 있었고 또 택지라는 개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옷을 다 벗고 있는 사람을 나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나체와 같이 토지도 건축물이 없이 그냥 대지만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나대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토지를 일컫는 여러 가지 용어 중에서 건부지라는 용어가 있었고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토지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부지, 대지보다 더 큰 개념, 택지보다 넓은 의미의 부지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절대 우리가 거래를 하면 안 되는 맹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맹지는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맹지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맹인을 나타낼 때 맹자지 보이지 않는 땅이라고 해서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에 접한 길이 한 면도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맹지의 경우에는 사방이 다른 사람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도로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맹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토지를 지나갈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길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획부동산들이 사기를 칠 때 이렇게 큰 땅을 쪼개가지고 맹지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2주차에는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은 물리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그리고 제도적 특성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다시 물리적 특성은 부동산이 공통적으로 부동산이 아닌 재화와 구분되는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일반적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토지 또는 건물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이 되게 하는 것을 개별적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자, 이 중에서 부동산이 다른 재화와 다른 특성, 즉 물리적 특성 중에서 일반적 특성이 우리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갖고 있는 차별화된 성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자,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 그 중에 일반적 특성은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특성이라고 했죠. 자,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부동성입니다. 부동성은 뭐예요? 말 그대로 옮겨갈 수 없다라는 거죠.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서 부동산이라는 게 옮겨갈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위치적 고정성, 비이동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로컬라이즈 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위치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해당 부동산의 가치는 그 자체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학군이 좋은 곳이냐, 아니면 쓰레기 폐기장 바로 옆에 있느냐, 강남 한복판에 있느냐에 따라서, 즉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 중에는 불개성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불개성이라는 건 파괴되지 않는 성질이죠. 특히 토지,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된다라고 했지만 토지는 불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물리적으로 파괴되지 않지만 경제적 가치는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폐광촌의 토지 같은 경우는 광산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갈 때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큰 토지였지만 광산이 문을 닫고 나면 그 지역에 더 이상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 폐광천의 토지는 가격이 하락하겠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혐오시설 주변에 있는 토지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어떤 지역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린다든지 아니면 지하철역이 놓이는 경우에 접근성이 좋아짐으로써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자, 그래서 토지는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 없지만 경제적 가치는 주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또 물리적 특성 중에 하나가 이질성이라고 했어요. 이질성. 이질성이라는 건 뭐예요?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은 위치, 크기, 모양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똑같은 삼성 레미안 아파트, 33평형 아파트를 하더라도 이것이 서울 강남에 있느냐, 또 강원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삼성 레미안 33평형 아파트의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지죠. 그리고 여기 앞에 공원이 있느냐, 쓰레기 매각장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은 엄격한 의미에서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이러한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 중에 하나는 비생산성이라는 것입니다. 비생산성이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토지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재화이지 사람이 막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되는 재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쉽사리 증대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의 제한을 가져온다라는 거. 또한 토지는 그럼 늘릴 수는 없는데 우리가 간척 사업이나 매립을 통해서 도시가 개발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새만금 또는 송도 이런 데들 간척이나 매립을 통해서 개발한 지역들인데, 간척이나 매립은 지표 면적이 늘어나는 거지 공간으로서의 토지 전체가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토지 비생산성 때문에 토지는 단기적으로 공급이 제한되어 있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용도 전환을 통해서 특정 목적에 필요한 토지 공급을 가능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비탄력적이라고 본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네요. 자, 다음으로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개별적 특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개별적 특성은 다른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이 구별되게 하는 물리적인 특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형과 토양, 그리고 토지의 크기와 모양이 개별적 특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중에서 우리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토지의 크기와 모양이 다 이제 각각 토지마다 다르죠. 그런데 적절한 크기와 모양을 갖춘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를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요? 분필이라고 하고, 또 주변의 토지를 매수해서 적절한 형태로 새로 만드는 걸 합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나세요? 분필, 토지를 나누는 거, 합필은 토지를 합하는 걸 얘기합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부동산은 경제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특성은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특성은 실제로 부동산의 여러 가지 권리를 나눌 수 있느냐, 분할 가능성, 그리고 기존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변용성, 그리고 세 번째로 위치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위치성은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라는 개념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움직일 수 없는 재화이기 때문에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위치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상대적 위치가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상대적 위치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접근성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성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경비, 노력 등을 이제 측정하는 상대적 비용이라고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지하철이 생기면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절대적 거리, 절대적 위치보다는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한 것이 부동산이다 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렵나요? 네,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지고 조금 쉬워질 거예요. 저도 평생 처음 해보는 온라인 강의가 엄청 어렵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부동산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의 분류인데요. 우리가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토지의 법적인 규제 측면에서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또 용도구역, 용도지구에 대해서 각 토지마다 어떻게 규정을 할 건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우리가 토지의 이용과 관련돼서 규제를 가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조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규제의 강도가 센 것,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용도지역입니다. 이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 한 필지마다 개별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지구는요, 용도지구가 설정이 안 돼 있는 토지도 있고요. 또 중복돼서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용도구역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모든 토지의 이용과 관련해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게 용도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용도지역에 대해서 오늘 배울 예정이에요. 네. 자, 그럼 용도지역은 무엇이냐? 용도지역은 사전상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저희가 뽑아보면, 자,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네, 이거는 토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거냐, 상업용으로 사용할 거냐, 공업용으로 사용할 거냐 등등 건축물 용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높이 우리가 아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토지의 용도 지역이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뭐 서울시, 뭐 군, 군 관리계획, 뭐 강원도 정선군 이런 데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중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은 바로 뒤에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실태,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의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위로 세분화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용도지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용도지역의 개념을 알려면 여기서 먼저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건폐율에 대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죠. 그래서 대지 해당 지역의 개발 밀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 면적, 대지 면적 중에 건물이 땅하고 접하고 있는 이 건축 면적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건폐율이 너무 높으면 따닥따닥따닥 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발 밀도가 너무 높아서 특히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지역에 이렇게 개발 밀도가 높으면 사생활 침해가 돼요. 창문과 창문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건폐율이 낮은 곳이 사실은 살기가 좋은 곳이죠. 건폐율과 유사한 개념이 용적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용적률은 뭐예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올라가는 이 각각 층의 면적을 더해서 대지 면적으로 나눠주면 용적률이 나옵니다. 이 용적률은 건물이 뭐예요? 높이에 대한 거, 건물을 얼마나 위로 올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토지 이용의 압축적 토지 이용, 토지 이용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겠죠. 그런데 우리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제외되는 연면적은 원래 건물의 각 층마다의 이 면적을 더하는 건데 용적률을 산정할 때 반드시 제외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주민 공동시설 면적,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그 다음에 건축물의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 특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이것을 용적률에 포함시키면 안전구역에 대한 설치를 충분히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용적률을 산정할 때 5가지 항목은 면적에서 제외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아직 여러분 개념이 와닿지 않죠? 자, 먼저 도시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을 얘기해요. 자,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또는 앞으로 밀집이 예상돼서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4개 지역으로 다시 세분돼요.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래서 앞에 자를 따서 우리가 주, 상, 공, 녹 이렇게 불러요. 자, 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우리의 주거를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 예. 그리고 상업지역은 상업기능이 많은 지역, 공업지역은 예, 공장이 밀집되어 들어갈 수 있는 지역, 녹지지역은 예, 우리가 말하는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또는 예, 도시 무질서 학살 방지하기 위해서 예,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을 하겠지요. 이 4개 주상공록이 예,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전용 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를 생각해 보면 돼요.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길이 나 있는 이런 지역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주거지역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보통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 있는 주거지역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했냐면 법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순서로 정해져 있는데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서 최대로 허용되는 용적률을 표시하고 실제로 각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용적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의 경우에는 각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찾아봤죠.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서울시에 살고 있다. 그럼 서울시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얼만큼 허용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천안시 살고 있다. 그럼 천안시는 몇 %까지 허용하는지 이렇게 여러분이 찾는 방법도 우리가 예,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준주거지역,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한 번에 한 지역에서 다 경험할 수 있는 게 준주거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준주거지역은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용적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있었습니다. 자,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은 실제로 4개의 하위 지역으로 나뉜다 그랬죠. 그래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 도심의 가장 중심 지역에 있는 것이 중심 상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업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 유통상업지역도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가락시장 같은 데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죠. 공업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나 주변 지역에 오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이런 오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업 생산의 능률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업지역을 지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업지역도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도시 안에 준공업지역들이 서울이라 하더라도 이런 일반 아주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지역을 우리가 준공업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준공업지역은 서울의 가산 디지털 단지나 물레동 또 성수동이 이 준공업지역으로 남아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네요. 다음으로 녹지가 있습니다.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이런 농지나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만든다고 했습니다.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용도 지역 중에서 관리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지역은 우리가 관리한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관리 지역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는 도시 지역, 아까 했죠. 주상 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해당되는 도시지역, 그 다음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간의 완충지역으로 보존이 필요한 경우 또 개발이 필요한 경우 이런 보존과 개발의 목적을 다 가지고 있는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이에요. 자, 이것은 도시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용도지역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관리지역은 다시 3개의 하위지역으로 세분이 됩니다. 첫 번째, 보존관리지역이에요. 보존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연환경 보호나 또는 산림을 보호하거나 또 수질의 오염을 방지하거나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존이 필요하거나 또는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지만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아까 우리 생산녹지 있었잖아요. 그거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농업, 업, 임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주변에 그 개발된 정도, 용도지역과의 그 관계등을 고려해 볼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좀 곤란한 경우에 관리지역 중에 생산의 기능이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러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이라고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해당되고요. 이 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땅을 뭐 30평형씩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보존관리지역, 또 하나는 생산관리지역, 또 하나는 계획관리지역이에요. 여러분이 투자 차원에서 고르라고 하면 어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럼 우리가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투자라는 것을 왜 하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뭐예요? 이 토지를 가지고 재산의 가치를 증식하기 위한 것이죠. 그럼 결국은 토지의 가치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세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정답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계획관리지역이겠죠. 이 세 개가 똑같은 관리지역으로 묶이지만 보존관리나 생산관리지역은 보존은 토지의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용을 제한하는 거고 생산은 생산 관리를 위한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지역은 토지 이용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계획관리 지역은 말 그대로 향후에 도시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지역이에요. 따라서 이 세 개 지역 중에 나중에 도시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게 어디다? 계획관리지역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네. 자, 그리고 용도지역의 하나인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나뉘고 다시 도시지역은 주상공록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관리지역은 생산관리, 보존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또 다시 나눌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우리 용도지역에 대한 분류를 배웠네요.